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이강인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정말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은 이제 공수양면으로 육각형의 선수가 되어버려서 이 선수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감독 커리어 내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위치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뛰어나가는 빠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표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브래들리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로마에서 뛰었던 패스가 아주 좋은 선수죠. 이렇게 킥이 좋고 빠르게 패스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볼을 빼앗자마자 이강인에게 볼을 건네주고 볼을 빼앗자마자 이강인에게 먼저 볼을 건네주고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황희찬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강인이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다. 이러한 패턴이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했을 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건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면 사실 우리 대표팀에는 황인범이라는 좋은 패서가 한 명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도 올려서 조금 더 공격적인 패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수비를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가장 잘하는 축에 속해요. 라리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공격적으로만 쓰면 이것도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강인을 살짝 내려서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우영을 중심으로 왼쪽에 황인범, 오른쪽에 이강인, 혹은 자리를 바꿔서 왼쪽에 이강인, 오른쪽에 황인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약간 불안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정우영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지만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약간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사실은 이런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이강인이 볼을 받으면 라리가의 그 뛰어난 선수들이 이강인을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강인이 어떻게든 볼을 소유해서 이 압박을 이겨내고 탈압박을 해서 볼을 전개시켜 주거든요. 일단 이강인이 높은 위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약간 낮은 위치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면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점유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아무리 우리가 강팀을 만나도 그냥 뻥뻥 전방으로 볼을 때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방에서도 짧게 패스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공격 패턴을 한 번씩 활용해 본다 라는 것이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약간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도 주도해 준다면 우리 대표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는 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데려가고 싶은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원 싸움도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하고요. 탈압박도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마요르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대표팀에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손흥민 선수의 위치죠.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측면에서 뛸 때보다 앞선에서 뛸 때,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뛸 때 더 좋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최근에 스텔린이나 메이슨이 임시 감독을 맡았을 때 손흥민을 높게 올려서 쓰는 전형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손흥민을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투톱에 가깝게 배치를 하고 이때 이강인이 측면을 커버해 주는 동시에 공격하는 과정에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측면으로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 대신 왼쪽 측면 공격을 주도해 줄 수 있다 라는 것도 이강인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했을 때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요르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 이쪽에도 쓸 수가 있지만, 이강인을 약간 측면으로 올려서 4-4-2 전형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포메이션의 말장난 같은 건데, 이강인이 왼쪽에 배치되면서 손흥민이 아예 처음부터 중앙 공격수로 뛸 수가 있고,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뛰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대표팀에는 이재성이라는 아주 헌신적인 선수가 있고, 이재성 선수도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성도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4-4-2 전형이 되면 이강인과 이재성이 좌우 측면에 위치하다가 당연히 중원에서 정우영과 황인범 2명의 미드필더로는 중원을 모두 커버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앞선에 있는 손흥민이나 조규성이 완전히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강인과 이재성을 좌우 측면에 배치하게 되면 이 두 선수가 수비할 때는 중앙 지역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메오네 감독이 유행시킨 4-4-2 전형과 아주 유사하고,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4-4-2를 쓰는 팀들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부족하니까 좌우 측면에 중앙으로 많이 좁혀 들어올 수 있는 선수를 배치시키는 것이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과 이재성 이 두 선수가 좌우 측면에 있다는 건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서 트렌드에 맞는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가는,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 반복 운동을 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도 이강인을 측면에 쓰는 것이 꽤나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을 왼쪽에 두느냐 오른쪽에 두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강인을 왼쪽에 두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던 것처럼 이강인이 측면으로 올라가서 크로스가 정말 예술적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가 박스 안에 조규성이라는 헤더가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나전에서 득점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하게 되면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안쪽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는 것도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흥민의 공간 침투와 이강인의 스루 패스, 이거는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꿈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마요르카에서도 최전방에 키가 큰 무리 키가 나올 때는 이강인을 왼쪽에서 활용하면서 크로스를 올리게 만들고, 최전방에 카데웨어라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나오면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 두면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왼쪽에 활용하면 조규성에게 크로스, 오른쪽에서 활용하면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 이러한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우루과이전, 콜롬비아전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때 오른쪽 측면에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하고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을 하고, 그리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측면에 있는 풀백이 올라와서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채워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든 이강인 선수를 살렸을 수가 있고, 이젠 이강인 선수가 지난번에 한준희 위원님이 채널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자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클린스만 감독이 살려서 활용하느냐, 이게 당장 우리가 1월에 있는 아시안컵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아시안컵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팀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여기서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이 상대방의 빽빽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약간 부족했거든요.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당장 지난 A매치에서 보여줬던 플레이, 이강인의 패스 한 방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분명히 상대가 4-4-2 두 줄 수비를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이 라인 사이로 수비에게 차단당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적절한 세기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패스 한 방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순간적으로 앞선에 있는 상대의 수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는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수비 라인을 곧바로 상대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을 치를 때 상대가 빽빽한 밀집 수비를 만들면 이강인의 패스 한 방,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라리가에서도 사실 상대 팀들이 수비 라인을 잘 만들어놔도 이강인이 이 수비 라인 사이로 정말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공격수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를 후방 빌드업부터 탈압박,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스루 패스,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중원 싸움,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킥을 활용한 프리킥이나 코너킥, 우리가 아시안컵까지 남은 기간 동안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강인의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축구팬들의 정말 행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해요.